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 쪽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금리를 인상한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 50분쯤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추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는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장기간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누적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 증가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서 긴축으로 선회하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성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팎에선 한은금통위가 8월이나 10월쯤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은 추산으로는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대출이자 부담은 1인당 연간으로 평균 59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75%인데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오늘 흐름 어떤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는 급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날 7,000선을 재돌파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000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4.5% 내린 6,961로 개장했는데 하락폭이 7% 이상 커졌습니다. 장 초반 올해 19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한 영향이 큰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우선주 포함해서 60%를 넘다 보니 반도체 투톱 주가 변동이 코스피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변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2배 배율을 맞추기 위해 상승 때 추가 매수, 하락 때 추가 매도를 하다 보니 코스피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9% 내린 813으로 출발해 4% 넘게 하락해 다시 7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9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7원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군요.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 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특검 사건들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네, 대법원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 청탁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으로 판단해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 일부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 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서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청탁 의혹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연기 요청이 접수된 이후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구속된다면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3차 연장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구속심사가 오전에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 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오후 2시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네, 심 전 총장 구속 여부가 종합특검 수사 동력에도 변수가 될 텐데 앞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상병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전 비서관에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차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특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늘 심 전 총장 구속 결정을 끌어내며 수사기간 3차 연장과 이후 수사에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민낯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초동 수사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에 연관성이 있는 증거는 죄다 빠뜨리거나 삭제를 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강력 팀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 어제 특별수사단 브리핑이 있었는데 초동 수사 당시에 강력팀장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물인 성인용품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요. 주요 증거물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장윤기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장윤기 면담 보고서도 빠뜨렸고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팀원이 분석한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또 불분명하다고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범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쓰게 하고요.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누락된 서류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라는 요청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을 조사했고 오늘은 강력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요. 함께 입건된 경무관급 경찰서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범행의 동기도 알아내야 될 텐데 장윤기가 범행에 훨씬 앞서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장윤기는 여고생이 누군지 모른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건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장윤기가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했는데 숨진 여고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흔적의 시점이 장윤기가 범행하기 훨씬 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였던 5월 8일 광산경찰서도 관련 정황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윤기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광주경찰청을 8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건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에 윗선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장맛비,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 사흘 연휴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에 주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에 먼저 비가 예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전남 진도 등의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영남까지 비가 확산합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충청, 경북 20에서 60mm, 제주에는 50에서 30mm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약해지거나 그쳤다가 내일 아침 남부에 또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중부까지 올라오는데 토요일 자정이 넘어가면서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충청과 강원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경북에도 최대 80mm, 전북에는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시간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토요일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는 일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흘 연휴 내내 비가 내리는 셈인데요.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어두운 시간에는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큰 만큼 최신 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더위도 누그러질까요? 네, 어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곳곳의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포항은 37도, 대구와 경산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제주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다시 장맛비가 예보됐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과 경남에서는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보니까 해수욕장 찾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평일 오전이고 날도 흐려서 그런지 피서객들이 한여름 휴가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바다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달 26일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높은 기온과 달리 해운대 바다수온은 18도 정도로 아직 차가운 편인데요. 7월 말이면 바닷물 온도가 23에서 25도까지 올라 해수욕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은 차갑지만 날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는 밤중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지난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열대야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해수욕장 개장이 맞물리며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올 여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8곳에 안전관리 인력 420여 명을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일차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걸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고 법과 방침에 따라서 제재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게 나가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오늘 오전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추가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에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 공격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은 종전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주요 교량을 공격할 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 don't like giving deadlines, but they pretty much know the story. They better behave. 또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만 합의 여부도 미국이 결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닷새째 대이란 공격을 이어간 미국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를 조달해온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봉쇄가 각각 재개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이상 종전 양해각서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من عبارت مسله کردن رو استفاده کردم. آقای غریب‌آبادی گفتن متلاشی شده. دلیلش این است که طرف مقابل از همون ابتدای بند اول شروع کرده به بدعهدی پیمان شکنی.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의 국가안보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에 달려있다면서 호르무즈 사수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외교를 분리하지는 않겠다며 협상이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면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여기다 댄 켄 합참의장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에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작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란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매번 군사시설 폭격에만 그쳤습니다. 자칫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They want to settle so badly. They don't like what we're doing. And they do want to settle.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we settle with them or we just finish it off. 이른바 곡괭이산 주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실제 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 조바심을 보일수록 이란에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박성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원 원주시 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필연적 실패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경고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네, 재건축론에 이어서 필연적 실패, 상당히 파장이 커지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의원분들도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을 봤을 텐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우리 민주당 지지그룹과 또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런 것들이 혼돈과 혼란 속으로 더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우 위기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위기의 시그널이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의 언어가 원래 이제 독설도 있고 또 독단적인 면도 있고, 또 저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저격의 언어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개인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또 유시민 작가의 지지 그룹들이 상당해요. 그 핵심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단일대우, 우리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있어서의 큰 집을 짓고 가야 되는 건데, 저 유 작가의 저 발언이 이제 지지층의 분화 아니면 더 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 어린 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하냐 이걸 떠나서 민주진영에 상당한 파장이 일으킬 거고 좀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시는. 왜 그러면 핵심적인 유 작가의 발언이라는 게 저거는 이제 도를 좀 넘었는데 이제 뭐 실패까지 얘기하고 필연적 실패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유 작가는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충정입니까? 뭐 그걸 제가 뭐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정청 원팀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하나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유시민 작가가 정말 극단의 언어잖아요. 저런 언어가 나올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흥분과 차분이 있어야 되고 열정과 냉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흥분보다는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열정보다는 냉정히 얘기를 해야만 일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격정을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격정의 근본적 원인이 어딨냐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불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한 불안의 발로로 저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에서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정을 쏟아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하게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안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에 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염원의 핵심적인 주제와 테마와 과제가 뭐냐 하면은 검찰개혁인데 지금 8.17 전당대를 앞둔 시점에서의 당내 논의 구조를 볼 때 검찰개혁에 대한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유 작가는 그러한 불안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센 언어를 썼는데 그 불안의 발로를 저격의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걱정이 당내의 큰 파장뿐만 아니라 혼란 속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 계파별로 상당히 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보통은 극단의 언어를 쓸 때는 극단적으로 화가 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제일 화가 났다고 보세요? 저는 영상으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지금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그 상상했던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날이 엄청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썰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글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노선이나 정책 간의 싸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분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우리 봤습니다만 앞서 ABC론 그다음에 중축 재건축 얘기하고 오늘 이번에 와갖고 이제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진보 진영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고 지분 싸움 하면서 지금 그 집권 2년 차에 대통령한테 직접 대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전에 제가 이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좀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저희 때는 초기에 이상득 부의장과 작고하신 정두원 의원 간에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도 전하고 아쉽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파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먹으려 해도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파이가 10배 이상 커진다면 거기서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진영 내에서도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이 잘 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힘도 굉장히 센 거잖아요. 이럴 때 저렇게 말고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날이 엄청 서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저격이라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셨죠. 제가 볼 땐 저주스러운 언어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실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위험스러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명픽 관련해서 서울시장도 명픽하더니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결국은 명픽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민당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당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그 칼날을 우리 당원들이 지켜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했을 때 이 당원들이 그러면 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 기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구국성장을 만드는 역사적 기로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당원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논점을 흐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무슨
뭐라고 했죠? 명픽?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 명픽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지금 결국은 뭡니까? 명픽이었으면 다 선거도 안 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당대표들의 지금 선언을 토하고 거기에서 지금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몇 가지들이 중요 쟁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당정청 원팀뿐만 아니라 당원 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고 실질적으로 당원 주권의 1인 1표제에서 보다 더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 또 청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앞으로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예. 저는 저렇게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지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는 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 좀 제가 볼 때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앞으로 이제 당이 이걸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시민 작가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얘기한 중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도 던졌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거론했던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산의 북갑 하정우 후보, 그다음에 그 평택 선거 결과 등등을 보면은 사실은 당시에 그 당 지도부를 구성했던 특히 정청래 전 대표 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픽 맞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잘못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말씀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명픽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을 가끔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도 사실은 곱씹어볼 부분은 좀 제법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일이죠.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6개월 만에 배후 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최종 수사 결론을 내렸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오늘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재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극단적 성향의 김 씨가 유튜브 정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고 공범 조력이 결합해서 테러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국정원 관계자 2명과 함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덕도 테러 TF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 2024년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명픽 논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고 당이 해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통합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정당의 역사라든가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권과 싸웠어요. 내란 세력하고 싸워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전히 검찰 정권이 있었던 잔존 세력이 있는 거고,
그 내란 세력의 일부 세력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대통령이 1년을 보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모든 정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권의 주기를 보면은 당정청이라고 할 때 실제 청와대가 일기 지도 체제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국정을요.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도 열고 외교에 있어서 빛나는 외교도 성과를 이루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주가시장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온 것이 그러다가 보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당과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이 청와대와 정부와 함께 개혁주도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실적과 업적과 성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집권 말기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 대권을 형성하는 후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볼 때 당정청이라고 할 때 정부와 청와대가 중심이 되다가 이기체제는 당정이 협력을 이루다 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표현에서의 유시민 작가의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픽이란 단어를 끌어들인 게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걸 알면서도 저렇게 또 나온 건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 돕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지금 현재 뭐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본인이 속해 있고 본인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세력을 지금 밀고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또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나 혹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주류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또 거꾸로의 일도 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념적인 일에 순백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해체됐잖아요. 곧 그 검찰 대처하는 기관이 세워지는데 모든 게 다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들어가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시끄러운 보안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인정 안 하고 저렇게 유시민 작가처럼 너무 몰아가면 글쎄 저는 저게 그 현실에 있어서의 정치 내지는 정책 정권의 이 무언가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일보다는 이념적인 투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진영 전체가 너무 옛날식 운동권 그 사고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제 검찰 개혁이 좀 나름의 기준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안수사권 문제로 지금 당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이 나온 건데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같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요. 어떤 거냐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있는 거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뭐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고 또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시민적 통제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검찰도 지금 그동안에 왜 검찰 개혁이 나왔냐?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사를 덮어줄 때 덮어주고 기획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사의 1차 권한이
경찰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론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요 근래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요, 또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현명한 결론을 내려서 예. 조만간 우리 당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인권에 대한 침해, 예. 또 이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한 보완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 작가의 발언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논란이나 검찰개혁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 그러니까 악역을 뭐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본인은 진심의 의도를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그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야당일 때는 주의 주장이 앞서고 선언적 정치적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여당일 경우에는 뭡니까? 집권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임은 결국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보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봤을 때,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를 대원칙, 직접 수사권에 대한 것은 검찰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원칙하에서 여기에서 혹시 모르는 인권에 대한 침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책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법안을 대체할 만한 법안을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의 부담을 다 고스란히 넘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걸 했었죠. 요구했던데요. 아마 저는 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변화를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전 대표는 저항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나 검찰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지금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경찰 수사에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되고,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권력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견제를 해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념 성향에 빠져서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만 소구하려고 보안 수사권 얘기를 저렇게 가고 있는 거는 전체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 발언이 전당대회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정아 의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장외투쟁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이제 광주로 갔는데 조배숙 의원 뭐 한 명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구니까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뭐 장외 집회 같이 가자라는 전화를 좀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뭐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화 그리고 못 받으셨습니까? 뭐 저는 워낙 비주류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워낙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전화할 일은 없는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 부산, 이번에 광주까지 갔는데 참석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건은 현재의 대표직 사퇴라는 당내외의 압박을 넘기 위해서 저런 장외투쟁, 그 장외투쟁마저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재선거라고 얘기하고 참정권 얘기하지만은 속내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당이 언제까지 그 계엄 때문에 힘들었고 탄핵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제는 또 다시 부정선거 옹호 정당의 이미지까지 써야겠어요. 이런 거는 지난번 의총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 뜻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불가피 정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전국제 선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 또 연계돼서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동의하는 의원들은 당권 파위도 없다.
전혀 없었죠. 그랬는데 저거는 대표 혼자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당내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원들이 없는 거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홀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권영세 의원이 이제 평소에 말을 상당히 아끼는 오선 중진 의원인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내부가 좀 여론이 정리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 당내 여러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중진 의원님도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저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함수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회동 얘기도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중진들 간에 차기 우리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다음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원내대표파,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당의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초재선의 소장파, 그리고 뭐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서로 다른 얘기들이 물고 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혼돈되고 혼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권영세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큰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당신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당 상황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혼란 양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 한동훈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조금 모르지 않았냐 이렇게 복당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그냥 저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당일 있었던 일들은 제 행동은 거의 분 단위로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든 제가 뭐 대꾸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 많은 분들이 그 길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의 보수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뭐 보수 재건하려면 당으로 일단 들어가야 될 텐데 박성준 의원 보시기에는 복당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아직까지 정치적 미숙해요. 뭐냐면 저런 얘기를 할 때 장동혁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자기의 공간이 열리는 거지. 이 한동훈 의원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전선이 다 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안 싸우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한동훈 의원은 참고 인내하면서 딱 정중동의 모습을 가면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전선 자체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이 자기 스스로 지금 입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좁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뭐예요? 장동혁의 눈빛과 몸짓에 뭐가 있어요?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인데 이게 변수예요? 상수 아닙니까? 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 상수를 어떻게 견제할 거냐에 대한 것은 집을 크게 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작게 지잖아. 안철수 의원하고도 싸워, 이준석하고도 싸워,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장동혁과 맨날 이렇게 이런 싸움 모습 볼 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보면은 이제 정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내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은 버티기 인내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장동혁 대표는 내년까지 자기 임기를 채우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 몸집과 행동이 지금 다 장외 전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다 오늘 다른 당 얘기할 때는 파이를 크게 하라, 집을 크게 하라. 근데 이제 본인 당 얘기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박정호 의원님.
한동훈 의원하고 친하시니까 예. 좀 참고 인내하라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데 박성중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인내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계엄 당일날 저녁에 있었던 거는 온 국민이 생중계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지금 저희 당 일부는 특히나 지금 장동욱 대표가 그 당시에 얘기를 갖고 했던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집단 망각 같은 걸 원하면서 했던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던 거고 옆에서 그 모습을 다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국회에서 모이자, 그 다음에 당사에서 모이자 했던 거는 최고위를 그렇게 이제 열어라라고 예.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저도 최고위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전화해서 하면서 국회로 이동하다가 국회가 막혔다고 해서 당사로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 그거는 온 국민이 다 봤던 거예요. 그거를 애써 묶어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예. 당사로 오라고 했고 그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 그 모든 역사의 서사를 자기가 독차지하려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장동혁 대표나 일부 당권파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는 그 반한 정서를 만들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강해서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짧게요.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 말이 기분 나빴다면 뭐 반성하겠다 이런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뭐 안철수 의원하고는 굳이 각을 그렇게 세울 필요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안철수 예. 의원의 법정 증언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장동욱 대표가 했던 얘기에 같은 취지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의 당시에 외신 대변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 막 증폭을 시켜 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걸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안철수 의원께서 저렇게 당신이 했던 말을 중진 의원이잖아요. 당신이 했던 말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를 예상을 했었을까? 예. 아니면 했다 하고 그렇게 갔다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충고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서로 집을 크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좀 화해의 그런 또 소식도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가 출범 6개월 만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테러에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오늘 나온 최종 수사 결론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오늘 흉기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재실시한 결과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왔고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정보와 개인의 극단적인 성향,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테러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국정원이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실제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테러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됐죠? 네, 지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습니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되자 경찰은 가덕도 테러 TF를 꾸려 공범과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장 동료 A 씨를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보고 살인미수 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또 피습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을 없앤 혐의로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재판이 몇 시입니까? 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드는 등 겁니다. 지난 2024년 4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김 전 총장은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정에 나온 당시 채용 담당자 증언은 엇갈렸던 만큼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선관위 내부에서는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고 하던데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원래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 물론 인사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하거나 면접관을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벼랑 끝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내며 2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메시는 잉글랜드와의 준결승전에서 후반에 막판 도움 2개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는 후반 10분 앤서니 고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으로 선수를 교체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잉글랜드는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텼습니다. 잉글랜드는 메시의 슈팅은 한 개로 막았지만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메시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신에게 몰리자 빈 공간에 있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내줬고 페르난데스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메시가 이번에는 오른발 택배 크로스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헤더 역전골을 돕습니다. 주로스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올려준 크로스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넣은 뒤 수비 라인을 뒤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This is way bigger than anything. Beating England in the semi-finals is a dream come true. 걸어 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스피드를 내고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드리블할 때를 선택하는 판단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구 천재 메시. 음바페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1위인 메시는 월드컵 최초로 득점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3, 4위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는 이제 질식 수비에 부족함 대 스페인과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격돌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에서 메시는 19년 전에 만났던 아기와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19년 전 앳된 얼굴의 20살 메시가 한 아기를 씻기고 있습니다. 메시의 손길이 마음에 드는지 아기도 활짝 웃고 있죠. 메시 덕분일까요? 이 아기는 커서 스페인의 초신성 축구 천재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야말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서 메시를 상징했던 등번호 10번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메시는 이런 야말을 두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축구의 신 메시가 야말에게 목욕 축복을 내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메시가 19년 전 야말을 씻겼을 때만 해도 이 월드컵 결승전 상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후계자 앞에서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완성할지 아니면 야말이 왕좌를 물려받을지 두 사람은 축구 최고의 무대에서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 공격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하루 한 차례 하던 공격을 이제는 두 차례로 늘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 테헤란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 이란의 두 번째 공습작전을 수행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선박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며칠 동안 이뤄진 미군의 공격에 30명 이상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공습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홍해까지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아침 90분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튠부 섬에 있는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은 대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셰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도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닷새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5 함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를 폐기한 건 미국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ی مذاکره بده.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중동 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하는 기한을 제시하지 않겠다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교량을 공격하기 전에 기한을 줄 거냐는 기자 질문에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란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군사작전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호르무즈 인근 해협의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서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에 최근까지 거액의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비업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 친분이 있는 워싱턴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올해 2분기 로비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쿠팡은 로비 회사 벨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한국과 타이완 등 미 동맹국들과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논의가 적시됐습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실, 미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로 명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쿠팡이 선택한 로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인 브라이언 벨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간 친분이 있어 트럼프 재집권 뒤 워싱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Pick up, it's a number I don't recognize, and it's Donald Trump. And he said, hey, I've heard a lot of good things about you, like you to come represent me. And 트럼프 2기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펜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회사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에도 쿠팡은 이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17만 달러, 2억 5천여만 원 로비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백악관과 미 정부, 의회를 상대로 꾸준히 대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하원 법사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쿠팡이 트럼프 인맥까지 동원해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간 걸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내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걸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수위 높은 비판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반박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연장자인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SNS에 DJ 정부 때도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힌 유 작가가 아니었느냐며 이 대통령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썼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강두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비판이 금도를 넘었다며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도 SNS에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작가 발언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당장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8.1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아침에 후보 등록을 위해 민주당사를 찾은 고민정, 송영길 당대표 후보들도 유 작가의 발언이 대화나 토론을 막는 방식이다.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 논란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를 겨냥해 어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이 보인 무소불위 행태가 되살아날 거라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외쳤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을 고리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건데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열어 기존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행안부와 경찰청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안과 국민의힘 발의안도 검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투쟁을 이어가죠. 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엽니다. 당내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민선관위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동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게 맞는다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의도적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특별수사단이 밝히기를 포렌식이나 혹은 주변 그런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이 범행 몇 달 전부터 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이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은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정황이 아닌가. 심지어는 피해자를 수개월 전부터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이제 범행 대상을 미리 특정을 해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이 포렌식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사진을 몰래 찍은 흔적들이 보인다든가 동영상을 찍었다든가 혹은 범행 이전에 그런 피해자와의 그런 이동 경로가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 결과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좀 밝혀지게 되면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이 범행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든가 혹은 미행을 한다든가 혹은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접촉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별도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이 죄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또 계획은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그런 흔적들이 충분히 보이고 이것들이 재판에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이제 장윤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광산경찰서가 초기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충격입니다. 사실 사건이 예. 발생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 그러니까 이 경찰 당시에 수사팀이 이 사실관계들을 덮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제 피해자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인지를 했다. 라고 보면은 뭐 애초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런 연결 관계가 없는, 아무런 그런 뭐 친분 관계가 없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일단 뭐 수개월 전에 인지를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살인을 했다. 사실 뭐 우발적인 살인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니까 이게 과연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피해 학생을 왜 죽였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이 점들이 충분히 드러났고 또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미리 알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을 했을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범죄 목적이라든가 그 밖에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조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덮었다라는 것, 이걸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뭐 저도 사실 앞으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수사뿐만 아니라 뭐 재판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건 결국에는 부실 수사가 아니라 부정한 수사다, 의도된 은폐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산경찰서장이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로는 이걸 연결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윗선의 개입이 그냥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강간 살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자체를 애초에 막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 스토킹 관련된 범죄로 보인다, 혹은 스토킹으로 시작된 그런 강력 범죄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워낙 이제 유사한 그런 피해 건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당히 좀 집요하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 완전 정반대로 뭐 성범죄라든가 스토킹과는 연결성을 아예 끊어버리고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서장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윗선 개입의 핵심이 이제 서장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을 도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도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케이블 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거 인정을 했던데요. 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웠다, 이런 변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이 되면 징계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내용부터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수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 당할까 봐 두려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덮으려 했던 범죄 사실을 이게 드러나서 부정한 수사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신이 뭐 증거인멸과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은폐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 자체가 사실 듣기에도 참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징계가 아니고 처벌의 문제인 그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증거인멸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이나 심각한, 그리고 뭐 추후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문제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심정일까?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이었고,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이 가해자 장윤기가 정당한, 응당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바랬을 텐데, 뭐 자신의 징계가 두려워서 이런 사실들을 덮었다라는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 내부만 좀 입단속하면 본인의 이런 행동
행동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케이블 타이 관련된 영상을 삭제했다라는 것,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단순 살인으로 검찰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 검찰에서도 검사들도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거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짐작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제 각종 사실관계들을 매우 축소시키고 누락시켰던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수사팀장 혹은 관련자들은 이게 뭐 경찰 내에서만 이 사실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축소를 시킨다면 검찰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뭐 징계와 같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어디까지 갈 것 같고 또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서장 그리고 형사 과장까지 입건을 해서 지휘 라인 일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경찰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했을 때 또 이제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더 윗선까지도 수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포렌식 결과라든가 증거 분석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누군가는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구체적인 다른 지시가 있었다, 사건을 축소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직권 남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이번 일로 뭐 경찰 전체를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대대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저도 뭐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 뭐 물론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 대부분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부실한 정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추가로 이후에 송치가 됐을 때 검찰에서 뭐 보완 수사를 하거나 혹은 예.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해서 이 내용들이 보완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경우들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부정하게 수사를 하고 왜곡된 사실관계들을 올려보낸 거기 때문에 지시까지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워낙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도 사실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또 결국에는 이 사건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로 또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언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수사가 진행돼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경찰 가족 관련한 어떤 수사로 조금 더 조사를 확대한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혹시나 이런 사건처럼 경찰 혹은 경찰의 그런 가족들이 관계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뭐 은폐가 된다거나 축소시킨 그런 사실들이 있는지, 그런 범죄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증거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록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뭐 경찰 가족과 연결된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결국에는 뭐 당사자들의 제보라든가 주변의 그런 제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부당한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정이 되고 또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수사팀 강력팀장인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네요. 장익인 사건 수사 과정에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박 경감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글에서 결과적으로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당시 수사를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뭐 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어떤
이제 부실이 아닌 이제 일부러 덮으려 했던 그런 걸 좀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반대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은 뭐 능력 부족이고 자신의 그런 부실 수사이지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지금 이 특수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결과만 두고 이제 거슬러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자기가 소명하고 입증을 하겠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확인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말도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제가 유가족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이것들이 뭐 사실은 뭐 자신들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고 축소가 있었다.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자신의 책임을 지금 전적으로 부인한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해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큽니다. 네, 서정민 변호사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실 수사 비판은 죄송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소명하겠다. 이거는 내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건데 뭐 경찰서 그 내부 팀원들의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가 좀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주장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들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재판을 앞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수사 팀원들도 당시에 강간 살인으로 이 범죄 수사를 해야 된다. 죄명을 조금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걸 묵살을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팀과의 의견들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묵살을 했고 또 거기다가 수사 윗선에서의 그런 개입이나 지시를 또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정황들은 결국에는 이 강간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채집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뭐 그 밖에 장윤기 아버지에게 먼저 이런 정보들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 행위. 어느 한두 가지만 문제가 됐고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신의 그런 과실 정도로 자신의 실수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상황들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에서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직 상실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돈을 받은 사실부터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부적법함 등을 주장을 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배척이 됐었고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법 등에 따라서 즉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또 향후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그래서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의원직 상실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끝으로 간략하게 그러면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 수수 같은 다른 사건 형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지금 선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은 결국 이제 통일교 관계자들, 이제 한학재 총재와 같은 이런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또 징역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학재 총재 등의 그런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이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 금품 등을 제공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이 다른 사건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밥은 먹었지만 돈은 절대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지만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강릉항 일대 바다에 10달 넘게 홀로 머물던 남방 큰 돌고래 안모기가 구조됐습니다. 이 사람과 선박을 경계하지 않는 행동이 심해진 데다 최근 큰 상처까지 생기면서 폐사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조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물을 들어올리자 포위망 안에 갇힌 돌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돌고래를 붙잡습니다. 거세게 몸부림치는 돌고래를 크레인과 연결된 들것으로 옮깁니다. 강릉항 일대 바다에 홀로 10달 넘게 머물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안모기입니다. 몸 길이 2.2m, 몸무게 130kg으로 대여섯 살의 어린 수컷으로 추정됩니다. 구조팀은 선박을 따라다니는 습성을 이용해 제트스키로 안모기를 항구 안쪽 포위망으로 유인했습니다. 구조된 안모기는 수의사가 동행한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송하고 수조까지 들어갈 때마다 쇼크사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단계도 다 끝난 단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도착하면 1,500톤 규모 전용 수조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밖 국내 해역에서 확인된 건 안모기가 처음입니다. 안모기는 그동안 배를 따라 헤엄치거나 선체에 몸을 비비는 등 사람과 선박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선체나 프로펠러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큰 상처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면 폐사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안모기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류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SF 신작 호프가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개봉 첫날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호프는 개봉일인 어제 관객 33만 명을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이자 같은 날 개봉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보다 관객 수가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최고 오프닝 기존 기록은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세운 19만 명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니 어김없이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6도,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인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그 밖에 충청과 경기 남서부, 호남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밤사이에는 영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 양은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 내륙, 영남 지방에는 최고 60에서 80mm가 되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광주 30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헌절 연휴 내내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쳤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